지금부터 제4회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로팀은 문제 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은 발표팀에게 1번 문제를 제안하겠습니다. 발로팀에서 발표팀에게 1번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발표팀은 이 문제를 수락하시겠습니까? 예,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발표팀에서 제시된 1번 문제를 거부하였습니다. 발론팀에서는 다른 문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은 발표팀에게 9번 문제를 제안합니다. 발론팀에서 발표팀에게 9번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발표팀은 이 문제를 수락하시겠습니까? 예,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발표팀에서 제시된 9번 문제를 거부하였습니다. 발론팀에서는 다른 문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은 발표팀에게 12번 문제를 제안합니다. 발론팀에서 발표팀에게 12번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발표팀은 이 문제를 수락하시겠습니까? 예,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발표팀에서 제시된 12번 문제를 거부하였습니다. 발론팀에서는 다른 문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은 발표팀께 3번 문제를 제안합니다. 발론팀에서 발표팀에게 3번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발표팀은 이 문제를 수락하시겠습니까? 예, 문제 수락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발표팀에게 제시된 3번 문제를 수락하였습니다. 발표팀은 발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준비 시간은 5분입니다. 예, 저희 팀의 발표 준비가 끝났습니다. 발표 준비가 끝났습니다. 발표팀은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12분입니다. 예, 지금부터 야구 투구 분류와 표현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해서 발표할 오디세우스의 권나구원입니다.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소개를 한 후 공이 날아가고 휘는 원리와 공의 종류 및 던지는 방법, 투구 분류 방법의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구질에 대한 미묘한 표현의 의미와 그 표현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해 논한 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투구 분류법 및 그 타당성과 그 외 투구에 관련된 미묘한 표현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를 논하겠습니다. 공이 날아가는 원리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은 일반적인 공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공을 던질 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던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은 회전이 없기 때문에 위쪽으로 날아가는 선분이 없게 된다면 중력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아 이 스트라이크 존에 정확하게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공은 회전이 있기 때문에 중력에 반하여 위로 수직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공은 거의 직선 운동하면서 막판에 그 직선 운동하는 힘이 없어지면서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이 휘는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은 회전이 없는 공으로서 모든 방향의 진행 방향으로의 운동력과 공기 저항의 상호력이 모든 변에서 일정하게 됩니다. 또 방향과 낙차가 없게 되고 따라서 공은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회전이 있는 공은 회전 방향으로 유체인 공기가 흐르게 된다면 속력이 빨라지고 반대로 아래쪽 방향에서 유체와 반대로 흐르는 공기가 있다면 유체의 흐름이 공의 회전 방향과 반대로 된다면 이쪽 밑에 있는 공기는 속력이 느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속력 차이에 의해서 위쪽의 공기는 빨리 흐르게 되고 아래쪽의 공기는 느리게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아래에 압력차가 생기는데 그 때문에 공의 진로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설명할 투구의 종류입니다. 먼저 직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구는 실밥을 흐름과 수직하게 잡고 역회전을 주면서 일직선으로 던지게 되면
스트라이크 존에 올 때는 약간 뛰면서 공이 일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경로를 나타낸 것이고, 그것을 옆에서 봤을 때 여기서 약간 공이 뛰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커브볼로서 한시 방향으로 회전을 주기 때문에 위쪽과 아래쪽에 압력차이가 생기게 되므로 우타자의 오른쪽 바깥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전력 때문에 위쪽으로 뜨는 힘이 약간 생기게 되면서 위로 던진 공이 여기서 직진하는 힘보다 회전력이 적게 작용하면서 아래로 낙차가 생기게 됩니다. 너클볼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회전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의 진로가 임의로 바뀌게 됩니다. 즉, 경기장의 환경에 따라서 공의 진로가 결정되는데 그때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그 공기의 흐름, 그 바람 때문에 이 타자 바로 앞에서 공의 움직임이 직진할 때도 있고 아래로 향할 때도 있고 아주 아래로 확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이 직구로 들어올 때도 있고 타자 몸쪽에 붙을 때도 있고 바깥쪽으로 나갈 때도 생기게 됩니다. 판볼은 너클볼과 마찬가지로 회전이 없는 볼로서 속력만 약간 빠르게 됩니다. 슬라이더는 타자 전방 약 20cm부터 오른손 타자의 바깥 아래쪽 부분으로 꺾이게 됩니다. 각이 크지 않고 완만한데 그것은 커브와 반대로 5시 방향으로 회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중력에 반하는 힘이 약간 생겨 낙차는 커브보다 줄어들게 되고 꺾임은 오히려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각이 크지 않고 완만한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포크볼은 직구와 체인지업의 중간 구질로서 타자 근방에 이르러서 가라앉게 됩니다. 손 모양을 이렇게 잡고 실밥을 어긋나게 잡기 때문에 역회전을 주더라도 회전력이 잘 먹히지 않아 오히려 육체와의 흐름에 큰 영향을 실밥이 주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쪽 방향으로 공이 매우 심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스크류볼은 커브볼과 반대 회전을 합니다. 11시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데 팔꿈치가 중심이 되어 움직이지 않게 회전을 합니다. 여기서 팔꿈치를 자전거의 허브축이라고 생각하면 팔을 자전거 바퀴로 생각하면 이렇게 돌리면서 11시 방향으로 회전을 준다면 스크류볼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커브볼과 반대 회전을 하기 때문에 반대 방향을 꺾게 되는 것이고 중력에 반하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 오히려 중력의 영향을 받아 낙차가 커지게 됩니다. 싱커는 변화구라기보다는 빠른 공입니다. 낙차가 생기고 타자는 밑분만 보게 돼서 헛스윙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손가락으로 공을 내려 긁듯이 던지기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많이 꺾이게 되는 것이고 단식의 방향의 회전 때문에 약간 가라앉게 됩니다. 체인지업은 타격 시간을 흘리는 볼로서 직구와 비슷하게 던집니다. 따라서 타자는 직구인 줄 착각을 하다가 속력이 느려지는 것을 보고 타이밍을 놓쳐서 헛스윙을 많이 하게 됩니다. SF볼은 포크볼에서 나온 구질인데 속도가 직구에 비해 시속 3에서 5km 밖에 차이가 안 나고 역회전으로 타자 45cm 앞에서 바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 점이 가장 큰 SF볼의 장점인데 투구 동작이 예리할수록 떨어지는 각도도 커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구질에 관한 미묘한 표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쪽은 투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하여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볼끝이 살아있다는 뜻은 초속과 종속의 변화가 적을 때를 뜻하는데 먼저 초속은 투수가 공을 처음 던졌을 때 속력이고 종속은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올 때의 속력입니다. 즉 속력의 변화가 적다는 뜻은 초속과 종속이 속력이 변화가 적어서 빠르게 스트라이크 존에 입사한다는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볼끝이 밋밋하다는 초속과 종속의 변화가 커서 느릴 때를 말씀드리는데 직구를 던졌는데 처음엔 150km로 가다가 나중에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올 때는 130km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를 볼끝이 밋밋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질이 깨끗하다는 변화구의 변화가 깨끗이 구분되는 공으로서 볼배합이 단순한 변화구를 던질 때를 뜻하고 구질이 지저분하다는 변화구의 변화가 잘 구분되지 않는 공으로서 볼배합이 복잡하고 구질이 볼끝이 살아있어 여러 방향으로 꺾이는 공을 말씀드립니다. 볼이 묵직하다는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 볼에 회전이 없어서 타자가 쳐도 잘 날아가지 않을 때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 볼이 빨라서 타자가 쳐도 잘 날아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즉 볼이 빨라서 타자가 배트로 밀었다 해도 배트가 뒤로 밀리는 경우죠. 볼이 가볍다는 볼에 회전이 많아서 타자가 쳐서 잘 날아갈 때를 뜻하기도 하고 볼이 느려서 타자가 쳐서 쉽게 날아갈 때를 뜻하기도 합니다.
볼에 대한 특성에 맞게 과학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으나 야구 해설자의 입장에서 볼 때 볼의 진행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과학적인 과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투구 분류의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직구는 시속 130km 이상이고 직진을 할 때를 뜻하고 너클볼은 속력이 가장 느리고 측정 불가한 공의 진로는 측정이 불가합니다. 지금부터 투구 분류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의 투구는 모두 비슷비슷한 경로를 가지게 되는데 이 공들은 매우 미묘하면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공들의 경로가 비슷하지만 공의 변화가 다르기 때문에 세분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변화 요인 및 변화 정도, 낙차 때문에 구분한 것이고, 직구성 구질과 커브성 구질, 마의 구질 세 가지로 나눴는데, 직구성 구질은 일직선으로 스트라이크 존에 입사하는 공이고, 커브성 구질을 변화가 심하여 타자의 몸 바깥쪽으로 나가는 공입니다. 마의 구질은 이것을 모두 측정할 수 없고 균일하지 않은 볼을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기준은 볼의 속력에 따라 나눴는데, 강속 구질은 직구, 싱커, SF, 체인지업 등 아주 속력이 빠른 공이고, 저속 구질은 커브, 슬라이더, 스크류볼, 포크볼 등 속력이 느리고 변화가 심한 공들을 넣었고, 마의 구질은 팝볼과 너크볼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변화를 측정할 수 없는 공들입니다. 지금부터 아까 미묘한 표현들에 대해서 다시 과학적인 분류를 하겠습니다. 투구에 관한 미묘한 표현들은 과학적인 단어와는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공에 대한 느낌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무리는 다소 무리지만 해설자의 심리적 요인 때문에 이런 분류와 표현이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 내용에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볼은 초기 속도, 회전과 공기의 흐름에 의하여 진로가 가장 많이 변경됩니다. 또한 여기서 실밥을 잡는 모양에 따라서도 공의 진로가 변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공기 저항을 실밥이 어떻게 주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은 날아가는 유형의 특징을 정확히 정의하여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투구의 이름은 과학적이지 않은데요. 그 예를 들자면 슬라이더 같은 공입니다. 슬라이더는 던지는 느낌이 미끄러지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공의 진로는 실제로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해설적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즉 미묘한 표현입니다. 미묘한 표현의 분류는 과학적이지만 그 표현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해설자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짧은 시간의 착시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런 표현들은 사람들에게 투구의 느낌을 가장 전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팀이 발표를 마쳤습니다. 반론팀은 발표팀에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스크류볼에서 손과 손목을 꺾는다고 하셨는데 손과 손목은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꺾는 것입니까? 스크류볼은 11시 방향을 회전하기 때문에 실밥을 저렇게 잡고 실밥과 나란히 손가락을 올려놓고 손과 손목을 11시 방향으로 손목을 비틀듯이 던진다면 공은 저렇게 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구 구질과 던지는 투구법에 관련된 것은 투구법은 무슨 관계가 있나요? 투구법은 회전 방향을 어떻게 주냐에 달린 방향입니다. 따라서 투구법이 공의 회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공의 방향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야구공에서 마찰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휘게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둘의 압력차가 생겨서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진행하려 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공의 방향이 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뒤에서 실밥과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요 나오는 모든 공들이 모든 던지는 방법들이 모두 실밥과 많은 관련이 있는지 실밥과 관련이 있다면 그 관계가 적은지 많은지 알고 싶습니다. 예, 실밥에 따라서 공의 방향이 많이 변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여기 실법 개수는 약 120개에서 110개로 거의 일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실밥의 공기 저항과 어떤 영향을 주냐면 공기의 흐름과 일정하게 이렇게 흐를 때는 크게 마찰력을 작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하게 돼서 회전을 시킨다면 공기와의 마찰이 더 커져서 회전을 많이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회전력 때문에 공의 방향이 많이 휘기도 하기 때문에 실밥과의 영향도 긴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이 날아갈 때 보면은 그 마찰력이 세게 되면은 더 조금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싱커를 보면 엄지와 검지로 실밥을 잡고 강한 마찰력을 이용하여 던지는데 여기서 마찰력은 공의 이동 경로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회전력 때문에 공이 약간 가라앉게 됩니다. 즉 이 회전과 마찰력을 강하게 주면서 처음엔 던지는 힘 때문에 공이 빠르게 날아가다가 스트라이크 존 안에 입사할 때는 공이 아래로 가라앉게 되기 때문에 즉 공의 윗부분만 보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타자가 헛스윙할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기와의 마찰로 힘이 생겨서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 힘이 중력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인가요? 그 힘이 중력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은 아니지만 공기의 흐름을 바꿔주면서 압력을 주기 때문에 중력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공이 뜨는 것을 약간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야구 구질의 미묘한 표현에서 구질이 지저분하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때 변화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변화구의 예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주십시오. 변화구의 대표적인 예로는 당연히 커브가 있겠죠. 그 커브는 우타자의 몸 쪽에서 바깥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즉 진행 경로가 일직선이 아니라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올 때 바깥쪽으로 날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클볼을 설명하실 때 너클볼은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직구는 바람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직구도 물론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회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조금 덜 받는다는 것일 뿐 그 영향을 안 받는다고는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 투구의 이름과 공의 구질이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슬라이더가 그 미끄러질 때 손에서 던질 때 미식축구 공처럼 90도 각도로 살짝 미끄러지듯이 던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관계가 없다고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슬라이더는 투구 던질 때 동작이 미끄러진다는 느낌을 가질 뿐 공의 진로가 미끄러지진 않기 때문에 진로에 따라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과는 긴밀한 관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보충 드리자면 슬라이더는 던질 때 투수만 미끄러진다고 느끼게 되지 관중석들이 보면 다 미끄러진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묘한 표현에서 아까 사람들 제한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반론팀은 반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제한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반론 준비가 끝났으면 반론팀은 반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반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팀께서 발표를 하실 때 야구공의 과학적 원리보다는 야구공을 던지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더 많이 하셨는데 야구공의 과학적 원리에 대한 설명이 앞에 나오긴 하였지만 그 각 던지는 투구마다의 과학적 원리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왜 야구공 구질 변화의 중요한 최대 요건인 마그누스 효과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반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야구에서 미묘한 표현에서 그것은 야구 해설자마다 다 다르다고 했는데 야구 해설자마다 그 미묘한 표현들이 다 다르다고 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미묘한 표현들이 대부분 다 통일되어져 있고 이게 사람마다 해설자마다 심리적 표현마다 그때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통일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잘못한 것 같아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공을 과학적으로 나눌 때 속도로 나누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는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어떤 투수는 슬라이더를 던져도 90마일 이상으로 던지는 투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투수는 직구를 던져도 80마일을 못 던지는 투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차가 있다고 해도 공의 구질은 공의 회전, 저항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렇다면 미묘한 표현에도 과학적인 원리가 들어있는데 왜 표현이 비과학적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보면은 어떤 구질 같은 거 볼 때 공을 볼 때 뭐 150cm 앞에서 떨어진다거나 뭐 슬라이더에서 경우에 약 60cm 앞에서 떨어진다거나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거는 각 개인 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차가 너무 큰 수치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팀께서 야구공을 나누셨을 때 속도로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야구공에서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야구공에는 분명히 지금 발표팀께서 가지고 계신 야구공에서도 보듯이 실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발표팀께서 이 실밥에 의해 공교와 마찰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야구공의 거의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실밥이 있는지에 대해 실밥에서 마찰을 일으키면 그만큼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투수가 공을 던지는 마운드가 타자가 치는 자리보다 8cm 정도 높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궤적을 직선이라고 설명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까 공을 설명하실 때 압력이 작은 쪽에서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간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물 호스를 눌렀을 때 나오는 물줄기는 그럼 어떻게 압력에 따라서 그거는 달라지는 건데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또 착시는 비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착시 역시 궤적, 즉 회전에 의해서 생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착시가 과학적인 원리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착시는 근거리에서 꺾이냐 원거리에서 꺾이냐, 즉 근거리냐 원거리냐에 따른 시각차가 매우 큰데요. 그거는 공의 회전 그리고 궤적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과학적 원리가 없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합니다. 또 공이 직구에 대해 설명하셨을 때 솔기가 공기 흐름과는 직각이 된다는 말은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게 야구 직구 구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안 하셨는지 반론을 제기합니다. 반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먼저 말씀하셨을 때 회전이 없는 공은 폼에서 운동을 하면서 제 위치에 제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클볼을 보시게 되면 아까 회전을 하지 않는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회전을 하지 않게 되면 이것도 폼에서 운동을 해가지고 제 위치에 떨어지지 않는데, 너클볼을 설명하실 때 회전이 없으므로 타자 몸쪽에 붙어서 떨어질 수도 있고 타자 밑으로 바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위치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럼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너클볼의 속도가 평균 75에서 80km라고 하셨는데, 너클볼은 잡는 방법에 따라 두 가지가 있는데 한 방법은 90km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반론이 끝났습니다. 반론팀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두 팀은 5분 동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반론팀에서 제시한 세 번째 반론에서 속도로 나누는 것은 개인 속도에 따라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못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 속도의 평균치를 이용하여 구질들을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아까 말씀 중에서 표현들이 저희가 비과학적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셨는데, 저희는 그 표현들을 분류한 것은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표현들에 사용한 단어들이 비과학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차가 있다고 해도 공의 구질은 기본적으로 공의 회전, 저항 등 물리학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 그걸 왜 비과학적이라고 하고 싶은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표현의 뜻을 비슷하게 사용하는데 그게 왜 비과학적이라는 것인지 반론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물리적 원리가 있다고 해도 야구 경기를 볼 때는 공이 매우 빠르게 진행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볼 때 모두 개인차가 있게 되므로 그것은 비과학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단지 속도뿐만 아니라 궤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속도의 차이만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지 반론을 제기합니다. 일단 속도가 빠르게 되면 인간의 말초신경계에서 그것을 입력하는데 매우 짧은 시간밖에 못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의 궤적이나 속력, 그것을 자세히 제대로 눈치채지 못하고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딴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반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 구질 표현이 해설자들이 모두 통일된 걸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날아가는 공을 보고 해설자들이 두 명이 봤을 때 표현하는 것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과학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다섯 번째 반론에서 구질에 대한 설명을 할 때 150cm 앞에서 또 60cm 앞에서 그런 것에 떨어지는데 투수별 오차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역시 3번 속도에서 평균치를 이용한 것과 같이 저희도 그 투수들의 평균치를 따서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균치를 이용하기에는 오차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평균치를 사용한 이유는 듣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었고 그 오차가 크다고 하더라도 구분이 있으므로 두 가지만 제시하였으므로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다음 반론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또 과학적인 원리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특히 마그너스 효과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 점은 저희도 찾아보지 않았지만 베르누이의 정의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발표 때 말을 잘못한 걸 인정합니다. 무엇이냐면 압력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간다는 점인데 그것은 제가 잘못 발표한 것입니다. 긴장됨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시 현상도 마찬가지로 속력과 깊은 연관을 가집니다. 즉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말초신경계에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짧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공이 직선으로 움직였는데 잘못 보는 각도나 다른 위치에서 봐서 그것의 변화가 너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착시는 실제로 공의 속도보다 궤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실제로 너클볼이 날아오면 타자는 두세 번 스윙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즉 75에서 80km의 속도는 타자들이 생각할 때 매우 낮은 속도입니다. 그러면은 너클볼의 궤적이 가장 큰 착시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어째서 속도만을 강조하시는지 반론을 제기합니다. 속도가 일단 말초신경에서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또 그리고 너클볼의 궤적은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지 꼭 속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환경 중에서 바람, 그 공기의 흐름이 너클볼을 아래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즉 직선으로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바깥으로 날아가게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회전에 의한 중력에 반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궤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 종료되었습니다. 발표팀과 반론팀의 발표와 반론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평론팀의 발표팀과 반론팀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4분입니다. 우선 발표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발표팀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느 관점에서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확히 어느 관점이신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타자 혹은 해설자에 따라서 답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타자의 경우에는 투수가 던지는 공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같은 궤적과 같은 속도로 날라오면은 타자에게는 같은 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관점에서 보고 해결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투구의 분류에서 볼 때는 투수의 관점에서 보았고 미묘한 표현에서 볼 때는 해설자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과학적 관점을 무엇이라 놓고 이 문제를 풀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적 관점은 회전과 속력의 변화에 따라서 분류하였고 또 평가하였습니다. 좀 전에 구실분리의 과학적 타당성을 말씀하실 때 중요한 변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십시오. 회전에 의한 힘이 중요한 변화라는 뜻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회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이 위로 솟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회전을 많이 건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 저쪽에서 말씀하셨듯이 베르누이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투수 쪽으로 회전하는 공이 되면 위로 떠오르게 되고 반대로 타자 쪽으로 회전하게 되면 공이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투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역회전을 하기 때문에 즉 투수의 몸쪽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쪽 죄송합니다. 타자의 몸 바깥쪽 타자 쪽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즉 역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중력에 반하는 힘이 약하겠지만 생기게 돼서 일직선으로 직구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발론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학적으로 볼에 대해서 발표팀이 볼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하는 과학적이란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크게 공을 과학적으로 세분할 때는 착시, 속도, 궤적 등을 가지고 놓았습니다. 즉 그 세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인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발표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포크볼에 대해 설명하실 때 직구와 체인지업의 중간 구질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속력인지 회전인지 궁금합니다. 예, 체인지업의 속력과는 비슷하고 진로는 직구와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언론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해설자들이 말하는 표현이 통일되었다는 것이 어떤 기준에 통일되었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설자들이 대부분 그런 뜻으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즉 일정한 볼이 있으면 자기가 그 볼을 보고 이 볼은 예를 들어서 이 볼은 초속과 종속의 차이가 제한 시간이 없구나. 종료되었습니다. 평론팀은 평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평론팀은 준비를 마쳤으면 평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우선 발표팀에 대해 평론하겠습니다. 저희는 발표팀에 관하여 평론할 때 문제에서 원하는 바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는지를 놓고서 평론하였습니다. 발표팀에서는 문제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짚고 넘어가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듣기에 상당히 불편하였습니다. 또한 문제에서 던지는 법과 세분한 것이 정당한지 물어보았는데 이것을 합쳐서 설명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대답이 애매했습니다. 또한 예리하다는 등 들을 때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문제에서는 검토하라고 하였는데 발표할 때 너무 볼에 관한 증명 위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 문제에서 원하는 과학적 관점에 따라 분류할 때 과학적 관점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지 않았고 구질의 미묘한 표현에서는 초속, 중속에 비교해서 비슷하다는 것의 범위를 정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위 평론을 종합해 결론을 말하자면은 발표팀은 예리한 등 애매한 표현을 풀어놓아야 하며 증명보다는 볼에 대한 검토를 강화해야 하고 또한 과학적 관점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는 것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 발표팀에 대한 평론을 마치겠습니다. 반론팀에 대하여 평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론팀에 대한 기준은 반론팀이 문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요점에 대해 반론하였는가, 그리고 과학적 의미의 모순점을 얼마나 잘 찾아내었는가에 대해서 평론하였습니다. 먼저 반론팀은 과학적 관계의 예를 들지 않은 발표팀에게 반론팀께서 그 예나 과학적 관계가 무엇인지 예를 들음으로써 발표팀의 허점을 찌르는 것이 높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적 용어와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질문의 신비성을 높였다는 면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또한 포괄성 운동의 원리에 맞지 않는 구질을 찾아냄으로써 과학적 원리의 모순을 제기하여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아까 물리적 예를 든 것은 좋았으나 많은 사람이 쓴다고 과학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반론의 모순이 있는 듯하여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너무 착시적 면에서 반론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착시 현상을 말할 때 속력만을 주장하는 것을 속력과 회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경험치로 생각하여 다방면에서 증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반론, 평론을 마쳤습니다. 발표팀은 제시된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좋은 평론, 좋은 반론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오디세이어스 팀에서 내린 결론은 먼저 반론팀에 대한 결론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다는 점에서 착시 속도 궤적이라고 나누셨는데요. 착시는 말초신경계의 착각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속도와 회전에 관하여 저희는 과학적인 기준을 세워 분류하였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궤적은 중요하긴 하지만 속도와 회전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말실수를 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긴장이 되어서 그런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과학적인 점에서는 베르누이의 원리에 대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마그너스 효과를 조사 못한 점은 사죄드립니다. 또 과학적 분류를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즉 회전과 속도에 대한 분류를 정하여 과학적 관점으로 볼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포물선 운동 회전이 없는 공의 궤적을 말하는 것인데 너클볼은 앞으로 미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직선 운동을 하지만 그 직선력이 떨어지면 스트라이크 존 앞에서 바로 바람이나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또 저희가 중간에 설명을 못 드렸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회전이나 속력에 대해 설명을 적게 했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 점은 아까 그림을 설명하면서 빨간색 화살표와 공의 노란색 선으로 표현되어 있던 공의 진로와 회전력에 대하여 제가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의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위원들께서 점수를 주지 않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우선 발표팀에 대한 점수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5) 41 39 37 40 41 다음에 반론팀에 대한 점수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26, 25, 25, 26, 27, 28 다음에 평론팀에 대한 점수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17, 17, 18, 17, 19, 18
이상으로 사회전을 마치겠습니다. 세종용서 학교 공개를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